이번 강의는 제2장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한 본문 강의에 이어서 그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가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부족했던 것도 보충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한번 다시 떠올리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가 다음 중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뭐냐 이거예요. 뭐 너무 쉬운 내용인데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점에 그 재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거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과정을 1년 동안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기초 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쪽이 기말 대차대조표의 자본 쪽으로 올 때까지 어떻게 변동해서 나타내냐 하는 거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야. 기초 대차대조표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겠다고 하니까 기초 대차대조표의 현금과 기말 대차대조표의 현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와서 그렇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스탑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플로우 개념이네요. 그죠? 플로우 개념. 다음 중 재무상태표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것도 그 초보적인 내용인데, 그 당좌 자산이죠. 뭐 당연히 당좌 자산은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뭐 운전자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보면은 그 현금 같은 거를 갖고 있잖아요. 거슬러 돈 현금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거슬러 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당좌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의점의 경우 그러면은 그 편의점 안에 있는 뭐 맥주나 캔커피, 뭐 과자 이런 거는 재고 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의 그 건물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이런 것들은 고정 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부채, 자본금, 잉여금 뭐 이거는 다 그 대변 항목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한 가지 자산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그 성격이 다음에 어떤 게 다르냐. 사실 이 질문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뭐 처음에 내가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생각했네요. 유동성에서 당좌 자산은 그 유동 자산이고,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자산은 고정 자산이죠. 그걸 뭐 또 비유동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정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이고 나머지는 비유동 자산이니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딱 그 보면서 떠오른 게 당좌 자산이나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은 모두 영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영업.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그 자동차 생산 판매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고, 요거는 투자 자산은 그야말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4번이라고 쓴 사람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뭐 두 개가 답이 되는 거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이럴 때 뭐 유동성에서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영업과 관련해서
그 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한 가지 자산, 이러면 투자 자산이 될 거고, 유동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자산을 골라라 이러면 이제 그때는 요게 그 유동 자산이 되는 거고, 요것이 투자 고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나중에 막 따지는 학생들이 있어서 당연히 두 개 다 답을, 이 둘 다 답을 맞게 해줘야죠. 시간적 차원에서 나머지와 다른 성격의 재무제표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적 차원에서 나머지와 다른 성격의 재무제표? 그거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관련된 거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관련된 거니까 재무상태표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다른 자산이 돼요. 유동비율에 대한 잘못 설명된 건 뭐냐? 유동비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동 자산을 유동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다 하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1년 내에 들어올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다? 요게 틀린 것 같네, 벌써. 왜냐? 유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기 밑에가 유동 부채죠. 유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에서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정 자산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많다는 것은 안전성은 확보가 되는 거지만 수익성은 별로인 거예요. 수익성이 별로인 거죠. 그래서 유동 부채가 작고 유동 자산이 많으면은 좋긴 한데,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건 좋을지 몰라요. 안전하니까, 이 회사가 안전하다고 보니까. 그렇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게 없죠. 주주는 주가가 오르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거지,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좋을 거였으면 채권을 사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 여기도 또 잘못됐네요. 여기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다. 알고 있는 식이고요. 단기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해야 되는 부채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죠. 최소한 100% 이상이 돼야 된다. 최소한 10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200% 정도 되는 게 좋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유동부채가 400이고 고정부채가 800이다. 자본이 800이고 자본금이 300인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얼마냐? 자, 봅시다. 배차대조표를 보면은 이쪽에 유동부채, 이쪽이죠. 유동부채면은 유동부채 400, 고정부채 800, 그러면은 12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본, 이쪽은 자본 계정 아닙니까? 자본 얼마예요? 800. 여기 800이에요, 800. 그럼 자본금은? 그럼 이 자본이 아마 자본금 300과 잉여금 500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본금 300, 잉여금 500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800이라는 거예요. 자산은 얼마냐? 자산은 지금 유동자산, 유동부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1200이고 이게 800이니까 총 자산은 2000이겠죠. 2000. 그러니까 자산 2000.
그런데 부채 비율은 얼마냐? 이랬으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를 나누기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는 1200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800이 되는 거죠. 자본은 8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0%가 되겠네요. 150%. 150%가 바로 그 부채 비율이 됩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을 그 재무관리에서는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재무 레버리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재무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대표적이지만 또 이렇게도 측정을 해요. 전체 2000 중에 1200이 부채다. 그래서 800이 자기 자본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그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 이렇게 나타내서 1200 중에 하필 1200이니까 1200 중에 800이 자기 자본이네. 800. 그럼 이게 얼마예요? 40%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 150%는 자기 자본 비율 40%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재무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어느 걸 써도 상관없지만 부채 비율을 더 많이 써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자기 자본 비율을 많이 쓰는 데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금융업이에요.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 비율을 많이 써요. 여러분, BIS 자기 자본 비율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그 금융기관에서 재무 레버리지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재무 레버리지도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많이 쓴다.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재무 레버리지다. 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경영자의 자금 운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영자의, 우리가 자금 운용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자금의 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은 부채와 자본은 자금의 조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은 자산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는 것이 바로 자금 운용의 내역이죠. 자금 운용의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는 이 자산 구성이 자동차 생산 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또 자동차 생산 설비,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거,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해서 되어 있을 거고, 또 LG화학이다? 그러면 여기는 화학과 관련된 걸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런 결정이 잘 된 것이냐는 것을 나타낸 것은 자산이 만들어낸 성과. 자산이 만들어낸 성과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분의, 이게 총자산 아니에요? 총자산. 그러니까 총자산을 구성을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니까 총자산 영업이익률. 이것이 바로 경영자가 투자 결정을 어떻게 잘했냐. 자금 운용이라는 것은 곧 실물 투자 결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금 운용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다. 이거예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ROE라고 합니다. ROE. 그래서 요거는 Return on Equity. 그래서 ROE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자기자본
분의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순이익을 얻었느냐,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라는 거죠. 부채 비율 중요해요. 유동 비율 뭐 다 중요하지만 재무 관리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자산 영업이익률, 이게 사실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자산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자본 수익률은 주주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재무에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투자로 했어요? 실물 투자예요, 실물 투자. 그러니까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재무 관리에서 또 중요한 강론이 증권 투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증권 투자론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채권이나. 그때 주로 이제 주식 투자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 대비 주식을 투자한 대비 얼마의 수익률을 냈냐. ROE. 이거는 이제 주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투자론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아요. 물론 이제 재무관리에서도 등장하긴 하는데 이 앞에 두 개에 비하면 조금 덜 인용이 되죠. 다음 중 주주에게 중요한 비율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죠.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게 ROE가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영어로 ROA라고 하는데 이건 Return on Asset이에요. Return on Asset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ROA를 ROI라고도 써요. ROI는 총 자산분의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총 자산과 순이익은 연관성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쓰게 된 것은 이거를 이용해서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더라. 그거를 듀퐁에서 증명을 해 보여가지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이걸 쓰는데, 이때 ROI를 ROA랑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생각 같으면은 ROA가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런 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그렇게 외우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는 말로 그냥 대신 하죠. ROA는 Return on Asset이라고 해서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지칭하는 말이나 ROI랑 같다고 해서 쓰는 책들도 있어서 그거는 원서들이 그래요. 원서들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로스 책이니 다른 원서들을 많이 뒤져봤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ROA가 ROI와 같다고 하니 또 그걸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재무, 경영 이런 쪽에서는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또 기호도 그래요. 이 용어도 그렇고 기호도 그렇고 그 논문을 우리가 이제 재무이론들은 되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논문이 좀 쉽게 풀어지면서 책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의 쓴 기호를 가급적 그대로 써줘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서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했다가 저기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냐.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그게 헷갈리긴 하죠. 자, 그렇고요. 다음 중 표준 비율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뭐냐?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에서 제시한 산업평균 비율이에요. 산업평균 비율.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 반평균에 비해서 어떤 학생이 시험 성적이 90점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슬쩍 물어봤어요. 반평균은 얼마냐? 했더니 95점이래. 그러면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또 잘한 것도 아니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번에는 80점 받았잖냐. 80점에 비해서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과거 비율을 기준으로 본 거고. 그러면은 아무개는 이만큼 점수를 받았잖냐. 그러면서 또 잘하는 애를 부모님들이 비교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때 잘하는 애들은 선도기업의 재무 비율이에요. 선도기업의 재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나랑 같이 맨날 어울려 같이 노는 애가 나보다 성적이 나쁘면은 걔 봐라. 나랑 맨날 같이 경쟁하던 애인데 걔보단 잘 받잖냐. 뭐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표준 비율을 가장 많이 쓰기는 산업평균 비율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비교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설명을 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